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2024년 버전이죠. 최신 유료급 내용을 무료로 조금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완전 왕불인이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경매 검색부터 시세조사까지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까지 오늘 좀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 맞아서 처음으로 유료급 강의 풀어주는 만큼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이용권을 썼다고 하거나 결제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료로 이 화면이 처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 경매 검색 탭에 있어요. 요거 커서를, 마우스 커서를 얹어주면요, 이렇게 짜르륵 나옵니다. 내용들이. 거기서 우리는 종합 검색 탭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걸 클릭하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주소, 물건 종류, 진행 상태, 감정 가격, 최저 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매 물건의 주소를 선택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부산이 원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물건을 보고 싶다 해서 여기 부산 클릭해 주고, 물건 종류에 일단 제가 처음에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서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황금성,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기가 조금 어렵고 아파트보다 시세 차익이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찾는 수요가 적어서.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첫 번째는 아파트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불인이다, 내가 부동산 잘 몰라 하면은 아파트로 투자하면은 최대한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패 확률이 적어져요. 그래서 처음 내가 다 모르고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고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처음에는 아파트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진행 상태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냐, 지금 이미 낙찰이 된 거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내가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정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감정 가격 있죠. 여기서 최대 한 2억 정도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2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있다고 하면 낙찰가 기준으로는 1억 정도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낙찰가 기준으로. 그럼 시세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겠죠. 한 1억 초반 정도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시세가 한 1억 2천짜리를 1억에 우리 낙찰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럼 1억에 낙찰받으면 대출이 지금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한 80%, 많게는 85%, 90%까지도 나와요. 근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80%까지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최대 1억 원의 금액을 봐야겠죠. 낙찰가 기준으로. 그럼 시세는 1억 2,300, 2천에서 300. 근데 감정가라는 건 뭐냐면, 감정평가사 분들이 매겨놓은 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가보다 시세가 낮아진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감정 가격을 매긴 시점보다 지금 우리가 경매 입찰하려는 시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정가는 예를 들어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전에 매긴 금액이에요. 그럼 지금보다 6개월에서 1년 전 그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지역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억 정도까지 보면은 내가 시세가 한 1억 초중반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돼.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감정 가격을 한 4억 정도까지도 보셔도 되겠죠. 거기서 떨어진 금액이랑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요 기준선을 좀 잡아주자. 그래서 4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억 정도로 해서 우리는 한번 오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물건이 하나가 검색이 됐네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용도 청학동에 있는 아파트네요. 이게 경매 정보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보는 순서를 제가 차근차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검색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첫 번째로 여기 사건 번호라고 합니다. 이거를 첫 번째 봐야 될 게, 경매 정보지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사건 번호다. 근데 이걸 외울 필요가 있냐 없냐? 그건 아니에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실제 법원 가서 입찰할 때 이 사건 번호를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번호는 여기 2023 타경 돼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 경매 사건을 접수한 연도가 이 앞에 찍혀서 이건 2023년에 이 사건을 접수를 한 거죠. 그래서 타경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2023 타경 2045,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경매 아파트의 고유 번호인 거예요. 그냥 식별하기 위한 번호.
다른 아파트도 또 많을 거니까,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다른 아파트도 많을 거니까 그거랑 구분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외울 필요 전혀 없고 확인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소를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부산의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신영도 롯데 낙천대 아파트 몇 동 몇 호구나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해주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건물 면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물 면적. 건물 면적이라는 거는 이 아파트 평수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용 면적을 뜻하긴 해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라는 거는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파트 내부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실, 화장실, 거실 뭐 이런 것들이 전용 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용 면적이 5구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5구제곱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24평 아파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84제곱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한 34평 아파트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였죠. 그 네 번째가 이제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예요. 지금 여기 자세하게 적혀 있진 않지만 망이라고 적혀 있는 걸 봐서 아마 상속, 돌아가신 분이죠. 상속된 물건이 경매로 나온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소유자, 채무자가 같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보통은 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은행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채권자, 은행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개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간 돈을 빌려줬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지인이 됐든 거래처가 됐든, 그리고 또 법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그냥 체크하는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네 번째 확인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여기 감정가. 감정가를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감정평가사들이 매겨놓은 이 아파트의 객관적인 금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감정가를 시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감정가는 왜 시세가 아니냐면, 감정평가사들이 그 당시에는 시세라고 생각해서 감정가를 매겨놨지만, 그때의 감정을 매겼던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거나 내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시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분들이 매겼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실제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감정가가 1억 9,300인데 실제는 2억일 수도 있고 한 1억 8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객관적인 기준,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겠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의 시세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감정가는 대략적으로 이 금액 바운더리 안에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되, 실제 시세라고 믿고 시세 조사를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개념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감정가로 이제 처음 경매 입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9,300만 원으로 감정가 매겨진 금액으로 입찰할 사람하고 물어보고, 이 금액 이상으로 쓸 사람들이 입찰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1회차 최저 매각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최저가라고 지금 적혀 있죠. 이게 최저 매각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최저로 파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 이상으로 써야만 이 경매에 입찰 가능한 거예요. 이 금액보다 낮게 쓰면 1원이라도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저 매각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가는 이번 회차에 1억 9,300만 원의 64%인 1억 2,352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입찰을 아무도 안 한 거죠. 1억 9,300에도 입찰 안 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10월 19일 날 1억 9,300에 아무도 입찰 안 해서 유찰이 된 거예요. 유찰이라는 건 아무도 입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11월 30일에 1억 5,440만 원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또 아무도 입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유찰이 돼서 지금 3회차인 1월 4일에 이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게 1억 2,352만 원. 그러니까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은 얼마다? 1억 2,352만 원이에요. 두 번 유찰돼서. 그거가 최저가예요. 그러면 보증금은 뭐냐면, 이 경매에 입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찰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 10%가 있어야만 여기 경매 물건에 우리가 입찰할 수가 있는, 그거의 기준이 되는 건 뭐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있어요. 그러니까 1억 2,352만 원의 10%니까 보증금은 1,235만 2천 원이 있어야 돼요. 이 금액보다 또 1원이라도 낮게 있으면은 무효가 되고요. 이것보다 10만 원, 100만 원 많은 건 문제가 안 돼요. 이거 이상으로 보증금을 들고 가시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낙찰 받게 되거나 떨어지더라도 돈을 돌려줍니다. 그 법원에서.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잘 확인하시고
보통은 수표 한 장으로 끊어서 갑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으로 준비해 가게 되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2,000원까지 챙겨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크잖아요. 입찰하기 전날 은행에 가셔서 수표 한 장으로 요거를 뽑아가지고 당일날 준비해서 입찰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방금 설명했던 매각 기일이란 건 입찰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1월 4일 1억 2,352만 원인 거 확인하고, 그리고 어디 법원이다? 부산지방법원이구나 라는 것까지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임차인 현황 요거를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안에 누군가 세입자가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번으로는 임차인 현황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그러면 누가 사는 거죠? 실제 여기 채무자, 그러니까 이 경매를 당하신 분께서 실제 거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분이 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물 등기. 그 등기라는 거는 여기에 소유권 관계, 뭐 채무 관계 같은 것들이 요약돼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등기 순서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소유권 이전 사항이라든지 근저당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대출이에요. 은행에서 대출 얼마 받았는지. 1억 5천 돼 있는데 하여튼 실제 총 금액을 1억 5천 받은 건 아니에요. 은행에서 빌려준 돈의 120% 정도 설정을 해서 이거 채권 금액을 설정하거든요. 어려우시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보통 이거는 원금은 한 1억 2천에서 3천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빌리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권리 분석이라는 걸 따로 또 원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추후에 하는 게 낫죠. 추후의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이 경매 물건을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 혹시나 물어줘야 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권리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봤을 때 권리 분석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 권리가 다 소멸하면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상속된 물건이고요. 상속된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정보를 한번 봐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이 곧 입주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여기 이 아파트가 입주한 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식이 얼마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2005년이면 지금 2024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거죠. 연식이 한 20년 정도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세대수는 528세대. 528세대. 세대수가 보통 전에 최소 300에서 400세대 정도 이상 물건만 투자를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갔네요. 최소 그 정도 세대수를 권유 드리는 이유는 너무 세대수가 적으면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요.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팔고 싶을 때 팔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난다는 거는 가격 상승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세대수가 그래도 300, 400세대 정도 돼야 되는데 이상은 500세대 넘으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 그 8개 동이 있고 최고 20층, 최저 11층. 동마다 그러니까 101동, 102동은 20층까지 있고 102동은 11층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관리사무실 번호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체납 내역 있죠. 이 체납 내역이라는 게 뭐냐면 그 관리비 미납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나 어디 뭐 빌라든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면 관리비를 따로 내야 돼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월세뿐만 아니라 이게 월세가 아니고 내 집이어도 관리비를 따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안 냈다면 얼마나 안 냈는지 확인하는 게 이 체납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10월 16일 조사 시점에 4개월치가 밀려서 6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됐죠. 그럼 총 미납 금액은 60만 원인데 지금 이제 거의 이게 한 3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관리 사무실에 입찰하기 전날까지 체크를 해서 지금 총 밀린 금액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또 안 냈다면 뭐 한 거의 100만 원 육박하겠죠. 그럼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을 근데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한다는 건 우리가 대신 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내는 게 아니고 그 관리비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용 부분, 공용 부분, 연체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될 것은 뭐냐면 공용 부분만 내면 됩니다. 그럼 전용이랑 연체료는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공용 부분만 따로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막 예를 들어서 한 40만 원 정도다 했을 때는 그 40만 원을 더해서 입찰가를 더 얹어서 적어야겠죠. 40만 원 우리가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정보지 보는 방법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을 그러면 우리가 실제 입찰한다고 했을 때, 자 이제 조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입찰만 하면 끝이거든요. 사실 별게 없으면 그냥 심플하게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청학동, 신용도, 롯데, 낙천대 아파트,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어디에? 이걸 이제 시세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이버 페이 부동산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이 아파트가 지금 실제 시세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얼마에 입찰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볼 건지가 결정이 되니까 요거를 네이버 페이 부동산 가서 확인해 볼게요. 요게 방금 얘기 드렸던 시세 조사하는 사이트인 거예요. 이게 네이버 페이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방금 얘기했던 거를 동이랑,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있는 경매 물건의 동, 그 다음에 플러스 아파트 이름 적어주면 네이버 페이 부동산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색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방금 봤던 거 528세대 맞고 8개 동 맞고 2005년에 사용 승인 받은 거 맞네요. 요거 확인이 된 거예요. 하고 여기 전체 거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주면 매매, 전세, 월세, 단기 임대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우선은 시세를 알아야 돼요. 그럼 시세라는 건 매매 시세예요. 매매가 실제 시세인데, 자, 요걸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 면적이 있죠. 우리가 아까 몇 평인지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저게 5구제곱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5구제곱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하고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평이 있어요. 평.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5구제곱은 24평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해주고 여기 랭킹 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격 순으로 낮춰줘요. 낮은 가격 순.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장 낮은 시세보다 더 싸게 사야 경매로 우리가 이걸 낙찰받을 이유가 생기겠죠. 우리는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낮은 금액보다 금매보다 얼마나 더 싸게 살지가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낮은 가격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1억 6,500이 가장 낮은 금액인 거예요. 1억 6,500. 여기서 또 봐줘야 될 게 이게 18층입니다. 그럼 층수가 아파트는 높으면 높을수록 층수가 좋은 거고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층수가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1억 6,500이면 우리 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2층이에요. 그러면은 18층보다 우리가 가격이 보통은 더 낮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8층이니까 1억 6,500이면 그냥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정확한 거는 부동산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요 정도 되면은 저희 거는 한 1억 한 5천에서 5,500 정도가 시세일 것 같아요. 지금 이 호가 대비. 제가 방금 호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호가라는 건 뭐냐면 집주인이 팔고 싶어 하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린 금액이 아니고 실제 집주인이 예를 들어 시세가 한 2억인데 3억에 올려놓으면 그게 호가인 거예요. 그럼 호가를 그대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호가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걸 파악했으면 실제 실거래,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체크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클릭을 해주면 시세 실거래, 요게 평수로 또 바꿔주면 이게 24평이에요. 보니까 얼마에 거래된 게 있죠? 10월 달에 1억 7천이랑 8천. 근데 1층이 7천에 거래가 됐대요. 8천에 8층이 거래됐대요. 근데 9월 달에 5천에 1억 5천에 5층이 거래됐대요. 그럼 이거는 자세한 거는 부동산에 여쭤봐야 돼요. 왜 이 금액은 7천에 거래됐는데 이거는 5천에 거래됐는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가 많이 돼 있었다든지 아니면 진짜 집주인 사정이 급해서였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손품, 우리가 지금 이거를 손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거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는 거. 손품상 봤을 때 이 호가가 1억 6,500이라는 호가가 무리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보다 낮은 평수, 층수들이 1억 7, 8천에 2달 전에, 3달 전에 거래가 됐으니까요. 그럼 이거를 호가를 대략적인 시세로 봐줘도 될 것 같다 판단하고 우리 거 시세를 1억 5천에서 1억 5,500 정도 봐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왔을 때 그냥 한 1억 5천을 보수적으로 시세로 볼게요.
팔렸으니까 9월 달에 그럼 1억 5천이 시세다 라고 하면은 자 여기 다시 탱크 옥션 넘어와서 왜 2회차에 유찰이 됐는지 이제 알겠죠. 1억 5천 4백 이상 써야 낙찰인데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시세는 1억 5천에서 1억 5천 5백만 원인데 이 금액을 받으면 거의 시세에 받거나 시세보다 오히려 440만 원 비싸게 산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네요. 1억 9천3백이나 4천만 원이나 떨어졌는데 이걸 안 받은 게 아니고 실제 알고 보니 시세가 감정가보다 훨씬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됐구나.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들어가도 될 것 같죠. 왜냐면 1억 2천3백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생각한 시세보다 2,700에서 한 3,200만 원 정도 저렴하니까 쟤는 볼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1억 2,300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실제 시세보다 2,700에서 한 3,200 정도 싸다. 그럼 이거를 그냥 그대로 봐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실제 입찰가 산정하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제일 어려워하시죠. 이거를 진짜 저희 유료의 강의에서 푸는 건데 간단하게 방법을 살짝 얘기를 좀 드리면 자, 이거랑 비슷한 시세에 있는 가격이 가장 최근에 얼마의 시세가 얼마인데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시세가 똑같이 1억 5천인 아파트가 부산에서 가장 최근 예를 들어 어제면 더 좋고요. 한 달 이내에 1억 5천짜리가 1억 3천에 낙찰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마진이 얼마죠?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은 그 2천만 원을 마진을 기준으로 잡아야만 우리가 입찰가 산정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파트를 4천만 원 싸게 받고 싶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시장은 이 정도 시세면은 2천만 원 정도 마진을 가져가고 있구나가 먼저 파악이 돼요. 거기서 2천만 원보다 마진을 높일지 낮출지는 그때는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돼요. 그냥 냅다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고자 한다 하면은 10번, 20번, 30번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 여기 다시 올라와서 아까는 진행 상태에서 진행 물건이었죠. 그럼 우리 거를 비슷한 금액대를 봐야 되니까 낙찰된 사례를 봐야 되니까 매각 전부로 가면 돼요. 매각됐다는 건 낙찰됐다는 거야. 가장 최근 거를 보면 되겠죠. 우리랑 비슷한 시세. 그래서 검색 내려오면 우리랑 뭔가 비슷해 보이는 시세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보다 시세는 조금 더 높지만 요거 하나 클릭해 볼게요. 12월 24일 한 2주 전이긴 한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아파트고 자, 첫 번째 제가 보라고 한 게 자, 사건 번호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주소 확인했고 세 번째 건물 5구니까 똑같이 24평입니다. 소유자, 채무자가 같고 채권자가 어디 법인인 것 같아요. 그것까지 체크했고 감정가가 2억 6,200이었는데 이게 한번 보니까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2억 960 그래서 낙찰된 금액이 2억 1,600이네요. 2억 1,600 한 명 들어왔고요. 이거는 입찰하려면 보증금이 얼마 있어야 되겠죠? 이거의 10%니까 2,096만 원이 필요했겠죠. 그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내려와서 임차인 별도 현황 따로 없고 소유자가 그대로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 권리 분석해야 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내려와서 단지 정보 확인하고 2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세대수는 980세대 9개 동 25층 20층 이렇게 나눠져 있고 관리사무실 번호 확인하고 미납된 게 4개월 있었지만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했겠죠. 해봐야 한 20만 원 정도 10만 원, 20만 원 정도 관리비 미납됐을 것 같고요. 요거 체크 다 끝났으면 이거 이제 시세 분석이 들어가야겠죠. 이게 금곡동 화명뜰한치 아파트. 동이랑 아파트를 어디에 친다고요? 네이버 페이 부동산 가서 치면 됩니다. 그래서 뜨죠. 똑같은 게 여기서 전체 거래 방식에서 매매 면적에서 평으로 나눠주면 24평 똑같이 있죠. 요거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격수 2억 2,500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게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전세 안고 전세를 안았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예요. 전세가 낀 거를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매물들은 월세나 전세를 끼고 있으면 실제 시세보다 5%에서 10% 정도 더 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제일 낮은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패스하고 건너뛰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금액을 최저가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꼭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에 보니까 제일 낮은 금액이 2억 3천인데 1층이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를 그대로 시세로 봐주면 된다, 안 된다? 또 안 되죠. 이게 제일 낮지만 현재로선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줘야 될 거는 실거래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호가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봤더니 꽤나 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어요. 10월 달에 거래가 4개나 됐는데 3억에 2개, 3억 250, 2억 8천에 또 거래가 됐고 2억 3,900. 이런 것들은 이상 거래일 수도 있거든요. 뭐 증여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부동산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아마 이 가격은 제가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억에 거래됐는데 2억 4천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을 빼고 아니면 한번 부동산을 확인해 보되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억 8천에서 3억 정도가 시세가 맞았을 것 같은데 또는 뭐 여기가 뷰가 나오는 아파트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거의 그 값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들은 실제로 부동산에 한 번 더 체크를 하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호가는 그러면은 뭐다? 무리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2억 후반에서 3억에 거래된 게 있는데 이 2억 3천이라는 거는 지금 무리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것 2억 3,900도 실제 거래일 수도 있겠네요. 거래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호가 자체가 무리한 건 아니겠다. 2억 3천을 시세로 봐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손품상 듭니다. 더 자세한 거는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2억 3천을 시세로 봐주고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이게 2층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2층인데 2억 1,600에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가 2억 3천을 호가를 시세로 봐주면 2억 1,600이면 얼마 싸게 받은 거죠? 한 1,400만 원 정도 싸게 받았네요. 그래서 마진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걸로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한 명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이. 그러니까 이분이 초보라서 또는 실거주자라서 높게 받아간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낮게 받아갔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혼자 와서 높게 받아간 거일 수도 있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랑 더 봐야 되나? 그러니까 매각 사례는 많이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하나 체크를 했고 다시 또 가져온 게 12월 19일 그거보다 조금 더 최근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뭐 이거 보는 방법은 안 하겠습니다. 24평이고 구포동 3전 그린코아 이거 보면은 9명 들어왔죠. 그러면은 뭔가 기준은 3월만 해요. 그리고 1등이랑 2등 금액 차이도 거의 100만 원도 안 나죠. 아깝네요. 100만 원, 120만 원 차이로 이분이 낙찰받았어요. 그러면은 뭔가 무리해서 받은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조금 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거를 문제가 없다는 거 제가 파악을 다 했고 빠르게 넘어가면 구포동 3전 그린코아 네이버 페이 부동산 가시면 되겠죠. 전체 거래 방식 매매 면적 24평, 23평이죠. 가격순 낮춰주면 자 보세요. 이게 10층이거든요. 근데 2억 1천이 저층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2억 1천보다는 비싸겠죠. 저층 2억 1천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호가가 3층 저층이 2억 3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싸게 나와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최저가는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것보다 조금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래를 봐주겠다. 23평 되는 거 보니까 12월 달에 거래된 게 2억 2,500이 18층. 그러면은 대략 나온 것 같아요. 2억 3천이 7층에 거래됐고 어느 정도 이 정도 바운더리 안에 시세를 우리는 봐줄만 하겠네. 2억 2, 3천 정도를 시세를 봐줄만 한데 그 중에 층수 좋은 건 한 2억 2,500이고 조금 떨어진 건 그것보다 가격이 낮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층 정도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대략적으로는 지금 2억 1천보다는 비싼 뭐 한 2억 2천 정도가 시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2억 한 1천 후반에서 2억 2천. 그러면은 지금 낙찰가가 2억이니까 시세를 한 1,000만 원 후반에서 2천만 원 정도 받다. 그러면 지금 마진이 앞에 것도 그러면 크게 무리하게 받았다고 또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네요. 이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뭐 한두 개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마진은 이 정도 금액대에 한 1,500에서 2천 정도 싸게 낙찰 받아가고 있구나 라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즉흥으로 찾은 것이고 금액대가 조금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진은 조금 더 커집니다. 3, 4천까지도 가기도 하고 여기서 추가로 대형 평수를 하거나 조금 더 입지가 조금 덜 좋은 것들을 하게 되면 마진은 그거보다 훨씬 커지긴 하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받아가신 것 같아요. 최근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전세 보시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전세가 똑같잖아요.
매매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안 들어가거나 오히려 투자금이 오히려 플러스 되니까 이런 것들은 마진이 적은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금이 이거보다 조금 더 낮으면 마진이 조금 더 큽니다. 2, 3천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전세 가격 자체가 거의 매매가랑 똑같이 형성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1,000만 원, 2,000만 원 싸게 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무리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세도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세금 나중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드리면 최근 3년 정도의 전세 금액을 보고 거기서 이게 높아진 금액이냐 아니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보여드릴게. 우선은 최근 3년 금액보다 전세 금액이 높긴 하네요. 이거는 1억 6천에서 8천 정도가 적정한 진짜 이거 전세 금액이 더 떨어졌을 때 금액인데 그럼 요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후에 내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전세 금액이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2억대 받는 거는 조금 많이 올라간, 이런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근 3년에서 5년 전세 금액이 최저로 떨어졌던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보고 내가 혹시나 그 가격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커버가 될지를 보고 잘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전세 놓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월세를 놓는 게 나중을 대비해서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월세를 놓게 되면 보증금 2천만 원만 받게 돼도 보증금은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대비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전세 구조보다는 월세 구조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엔 전세가가 높지만 혹시나 물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실제로 이거를 실제로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마진이 1,500에서 2,000 정도 남는구나 라는 걸 기준을 잡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시세가 우리가 1억 5천이라고 봤다고 쳤을 때 그럼 마진을 1,500, 2,000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 시세 1억 5천으로 잡을게요. 그럼 이거 입찰가를 마진을 2천 잡는다 칠게요. 그럼 우리는 입찰가를 얼마 쓰면 된다? 1억 3천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진을 2천 잡는 것이고 마진은 2천만 원. 자, 그러면은 1억 3천에 대한 대출 지금 보통 80에서 90%까지도 나오는데 보수적으로 80% 계산을 하면 대출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1억 400이 대출이 나오죠. 그럼 실제 투자금은 당장의 투자금은 세금 포함하면 제가 봤을 때 대략 3천만 원 정도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전세나 월세 세팅을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 전세 월세 시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월세가 2천에 70 그리고 전세가 1억 4천 그 전세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세를 놓게 되면 내 투자금이 거의 0원이죠.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겠죠. 월세를 세팅하게 되면 보증금 2천만 원, 2천만 원을 더 받으면 우리가 1억 4천, 1억 400에 있는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2천만 원 더 받으면 1억 2,400이 되죠. 우리가 있는 돈이. 자, 그렇게 되면 입찰가, 그 낙찰가가 1억 3천이니까 세금 더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제가 봤을 때 투자금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뭐 월세로 세팅해도 되고 내 투자금 생각하면 전세로 세팅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들이 짜 나가면 됩니다. 더 디테일한 거는 실제 시세랑 전세 가격이랑 월세는 부동산에 문의를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 월세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요즘 누가 전세 월세 들어오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답변을 드리면 당연히 전세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걸 투자를 보류하거나 전세나 월세가 최대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물건에 경매 입찰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은 거기 계신 소장님들이 더 잘 알 테니까 그런 물건들을 찾아서 우리는 안 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저도 대출이 안 나오려고 했던 물건들이 있었으면 전화 100군데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되게끔 만드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오늘도 제가 또 길게 설명을 해줬지만 이거 영상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쭉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4년 부비게이터하고 함께 또 열심히 하실 분들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춥다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희망찬 우리 한 해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부비게이터였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